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미국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글이 자릿세 두둑히 내고 그 대가로 목 좋은 곳을 독차지했기 때문인데요. 지금 스마트폰 검색 엔진을 켜보시면 아시겠지만 갤럭시 폰이든 아이폰이든 기본 검색 엔진이 모두 구글입니다. 그리고 구글이 그 자릿세로 2021년 한 해 동안 삼성이나 애플 그리고 이 통사에 34조 원을 지불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일까요? 한 웹 트래픽 분석 사이트에 따르면 구글의 전 세계 검색 시장 점유율은 90%대에 이른다고 합니다. 구글 반독점 소송을 둘러싼 이모저모부터 작년 12월에 등장한 이후 계속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고 있는 챗 GPT의 지난 1년간의 여정까지 잠시 후 테코노미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12월 3일 일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 방송했던 코너들 가운데 딱 하나만 골라서 한 번 더 복습해보는 주간 하이라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목요일 방송했던 이슈 플러스 준비했습니다. 미중 관계 전망부터 우리나라 주요 교역 상대국인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제언까지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의 설명으로 만나보시죠. 용인대학교 중국학과의 박승찬 교수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교수님, 헨리 키신저 그러면 외교의 왕 뭐 이렇게도 네. 불렸던 분인데 생전의 업적도 간단하게만 소개 한번 시켜주시죠. 일단 이분의 키워드를 몇 개를 좀 정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미중 경제, 그러니까 특히 미중 외교의 산 증인이죠. 예. 네. 그래서 일단 그런 키워드. 그래서 사실 이분이 또 여러 가지 업적도 많지만 미국 내에서 여러 가지 또 비평도 많이 받았습니다. 친중파라는 또 인사가 가지고 왜냐하면 공직생활 나오고 또 미국과 중국 간 여러 연결고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예. 두 번째는 이분이 또 노벨 평화상도 받았죠. 예. 네, 아시다시피 이게 또 베트남 정전 때 공로를 세워서 노벨 평화상을 받은 분이고, 세 번째가 우리가 셔틀 외교라는 것도 사실 이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73년도 그러니까 노벨 평화상 받고 4차 중동 전쟁이죠 아마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하고 그 아랍권하고 전쟁했을 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셔틀 외교를 했죠. 그때 이제 우리 셔틀 외교란 말이 처음으로 시작됐던 분이죠. 네. 우리가 미중 간의 얘기를 좀 한다라고 했을 때 말씀하셨다시피 미중 수교의 정말 산증인이죠. 79년도 미국과 중국이 수교됐는데 사실 좀 거슬러 가면 71년도죠. 이게 중국을 몰래 그때 방문했다 유명한 일하죠. 네. 방문했고 이제 닉슨하고 마오쩌둥하고 이제 정상회담 성사를 시키고, 이분이 올 7월 달에도 시진핑 주석을 만났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때 시진핑 주석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중국을 미국 고위 관료 중에서 100번을 왔다 갔다 한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14억 인민의 라오펑요다. 라오펑요다. 오래된 친구란 말. 네. 그래서 지금 중국 내에서도 여러 방송에서 지금 계속 보도를 하고 있는 게 아무래도 지금 미중 관계에서 그런 역할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 과교 역할을 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분위기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말씀 주신 것처럼 헨리 키신저가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어떤 뭐랄까 현직에서 활동했을 때와는 달리 지금은 미중 관계가 예전과는 사뭇 다른 것 같아요. 네. 특히 요즘은 기조가 좀 헷갈립니다. 도대체 완화되고 있는 건지 미중 간의 갈등이 높아지고 있는 건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참 이 부분에서 우리 매체에서도 조금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제가 정확하게 방향성을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미중 간에는 디커플링 영역, 즉 완전히 따로 가는 영역이 있고 네. 디리스킹 영역, 그러니까 지금 계속 중국과 협력이 필요한 영역이 있다.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디커플링인데 사실 이거는 미국에서는 전력 승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force multiplier라는 말을 쓰는데, 그러니까 앞으로의 미래 4차 산업혁명은 20%의 기술이 80%의 경제 역량을 다 책임지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 20%에 해당되는 게 미국은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죠. 그 첫 번째가 첨단 컴퓨팅 관련된 기술. 예. 거기에는 이제 우리가 많이 듣던 반도체, AI, 양자 정보 기술. 이런 분야는 무조건 중국과 따로 간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뭐 미국과 중국, 그러니까 뭐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시진핑 주석하고 만났을 때 어떤 이야기가 주고받더라도 이거는 그냥 제껴놓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명공학이라 바이오 쪽이죠. 그러니까 식량 안보, 백신 이쪽 분야에서도 중국과 따로 간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린테크 분야입니다. 우리가 이야기 많이 하는 뭐 차세대 에너지죠. 전기차, 배터리 이 분야도 따로 간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지금 반도체만 뭐 AI만 보고 계신데 앞으로 미국의 행정 명령이나 여러 가지 정책적인 방향성이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바이오테크
그다음에 그린테크 분야로 계속 갈 것이다. 그러면 예. 계속 어제 만났는데 미국이 또 제재 나오네. 이건 뭐지? 예. 이상할 리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대로 간다. 네네. 그러면 디리스킹 분야는 미국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미국 입장에서 지금 대중국한테 지금 고일 관세를 좀 이걸 낮춰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은 메이드 인 차이나가 들어와야지만 미국의 물가를 잡을 수 있고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고 또 중국도 지금은 수출이 계속 마이너스인 입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고일 관세 낮추면 지금 중국도 좋고 미국도 좋고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 입장에서는 내년 1분기, 2분기 지금 경제 지표가 내년 11월 달에 대선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그렇겠죠. 때문에 지금은 대내적인 요인 그다음에 대외적인 지금은 중동 전체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마스 전쟁 마찬가지지만 이게 지금 미 국무장관이 바로 왕이 외교부 장관 전화해서 도와달라 한 이유도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뭐 이래서는 디리스킹 분야 그러니까 이제 중국과의 그런 관계를 계속 해 나가겠다. 그래서 네. 뭐 우리가 이번에 군사적인 이슈 잠시 또 그런 얘기도 하겠지만 네. 나머지 영역들은 다 디리스킹 같이 한다 하는데 서로가 좀 의존도를 조금 낮추는 방향으로 간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앞으로 어떤 변화 정책이 나오더라도 여러분 이 범위 안에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미중 관계를 헷갈려 할 때는 디커플링 영역과 디리스킹 영역 이 두 가지를 나눠서 구분해서 이해하면 갈지자 행보가 아님을 쉽게 알 수 있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수님 마저 여쭤보면 내년이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취약해진 상황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 미국 지금 입장에서 특히 바이든 입장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가상 대결에서 지금 계속 밀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슨 터닝 포인트가 지금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경제 지표가 중요하고 그와 동시에 또 중국을 또 제재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두 개를 좀 같이 가야 되니까 좀 고민이 되는 것들이죠. 특히 아까 우리 디리스킹 분야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지표를 이제 하려 그러면 또 미국 국채를 또 중국이 또 사줘야 되고. 그렇죠. 네. 미국 국채의 가장 중요한 바이어가 중국이잖아요. 또. 그렇죠. 그 지금 미국이 2019년도만 해도 미국 국채 한 1조 한 800억 불 정도 있었는데 지금 한 7월까지 했을 때 지금 한 8천억 불 또 깼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 밑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계속 지금 금을 사들이고 달러를 지금 팔고 있는데 지금 근데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 지금 내년에 미국의 부양책을 하기 위해서는 국채를 발행을 해야 되고 가장 큰 손님이 중국이 사줘야 되는데 중국은 이것도 하나의 또 카드로 쥐고 있는 부분이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 만났을 때 대외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재정부 장관끼리 만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지금 이런 부분에서의 나름의 그림은 그려졌을 것이다. 네. 저는 발표는 안 했지만 네. 그러니까 여기 수순대로 아마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들이죠. 그러면 중국은 미국이 원하는 이걸 수용해 주면서 중국은 우리 뭘 해줘 이걸 요구할까요? 중국 정부 공산당 입장에서는 미국이 이 force multiplier 전력 승수에 해당되는 세 가지 영역은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중국도 알고 있다. 근데 그걸 선을 가능한 좀 유화적으로 만들려는 게 첫 번째. 예. 두 번째 중국도 수출을 해야 됩니다. 예. 중국 경제가 지금 소비가 옛날 같지가 않은 상태에서 수출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메꿔주지 않으면 힘든 거죠. 사실 올해 5% 경제도 솔직히 제가 볼 때는 꾸역꾸역 맞춰놓은 거라고 이제 저는 보는 것들이죠. 예. 그래서 수출이 되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다른 영역에서의 지금 이제 진행하는 게 중요하고요. 나중에 이제 지금 이렇게 하면서 또 중국이 속내내 익을 겁니다. 예. 내년도 대선의 판이겠죠. 야. 무슨 말씀이냐면 사실 중국 정부 입장은 지금 바이든의 행정 부분에서는 사실 구멍이 있습니다. 빠져나갈 수 있는 우회적인 방법이 있다라는 것. 반도체 제재할 때도 좀 틈을 넣었답니다. 그러고 나서 화웨이가 7나노폰을 만들고 나서 레거시 반도체, 일반 반도체까지 다 지금 제재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사실 바이든이 좀 불편했었는데 해보니까 틈을 준다. 근데 만약에 공화당이 되고 만약에 트럼프가 되면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표현을 자주 쓰는데 묻고 떠불러 가. 더 몰아붙이는 네, 거예요? 묻고 떠불러 가. 바이든 보니까 동맹이나 여러 가지 이런 방법론이 조금 통하더라. 예. 아픈 데를 잘 찌르더라. 예. 그러면 그것을 받고 그다음에 내가 누구야? 트럼프야. 그럼 관세를 또 때리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관세가 만약에 조정이 한다더라도 트럼프 되면 또 바뀝니다. 그래서 내년이 매우 중요한 연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계산을 했을 때 지금은 좀 제 생각에는 좀 트럼프보다는 바이든이 가는 게 좀 나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이걸 통해서 수출을 해서 일단 경제적을 푸시를 하는 게 중요하다. 네. 자연스럽게 중국 경제 상황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중국 소식 들으면 뭐 불안하고 뭐 망하고 채권을 못 갚았다 이런 소리만 많아요. 요즘 중국의 내부 상황은 좀 수습이 돼가고 있나요? 우리가 수출, 투자, 소비를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수출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러니까 투자는 이번에 지난번에 한 1조 위안을 풀었는데 그게 이제 4분기 때 한 5천억 위안이 가고 내년 1분기 때 5천억 위안이 갑니다. 근데 지방 정부로 가서 이제 메꾸고 하는데 그게 영향을 미칠 것이고 내년 1분기도 그 영향을 미칠 네. 것입니다. 그러면 중국 아까 소비를 말씀을 드렸는데 소비가 중국의 과거의 10년의 성장은 메이드 인 차이나 수출을 통해 했다라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최근 한 7, 8년의 중국 경제는 거의 소비가 부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비가 중국 경제 성장의 GDP에 차지하는 비중을 보시면 2021년도만 해도 한 66%, 심할 때 2020년도는 한 거의 70%까지 중국 GDP를 기여도입니다. 근데 절대적이네요. 작년에는 얼마 됐냐? 예. 35.4% 반토막 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경제 가장 큰 것은 무엇이냐면 삼불이라고 하는데 불신, 불안감, 불확실성. 이게 제일 심한 거죠. 그러니까 돈을 안 쓰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한 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올릴 것이냐 이게 핵심인 것 같고요. 말씀하셨던 지금 뭐 여러 가지 부동산 뭐 이렇게 이슈도 내년도 부동산 이슈가 뭐 돼도 되겠지만 네. 매년마다 부동산에 이렇게 망한 이슈는 계속 터져 나온다. 터져 나온다. 그런데 이게 중국의 시스템 리스크로는 절대 가지 않는다. 절대 회복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 이제 미국에서 나오는 네. 부분에서의 말들을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돈을 버는 칙이 있습니다. 그게 미국의 월가 자본이. 예, 예. 그러니까 그걸 좀 현명하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오는 소스가 다 그런 거기 때문에 계속 나오지만 그걸 가지고 중국 경제가 막 무너질 것처럼 금융위기가 날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너무 과한 해석이다. 과한 것이다. 내년도 중국 경제 성장률을 한국은행 총재께서는 오늘 발표 때 한 4%대로 생각한다 하거든요. 네. 그럼 내년도 중국 경제는 그렇게 좋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중국 경제가 안 좋을 거란 배경하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중국 GDP가 1% 성장할 때마다 보통 우리나라 0.2 정도가 연동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을 거에서 보고 이제 지금 그런 베이스를 까는 거다라고 하는 거고 내년도 일단은 뭐 IMF도 그렇고 4.56 정도를 이제 보고 있는 거고 이제 그 관건이 이제 수출까지 아까처럼 도와준다면 예. 되지 않을까 좀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예전에 뭐 예전 정권이 박근혜 정권 때를 봤더니 그때는 시진핑이 주최하는 여러 행사에 우리가 초대가 되면 네. 우리가 위치가 시진핑 주석의 근처에 서 있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점점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얼마 전에 오펙 회의 때도 우리는 정상회담 좀 해보려고 했는데 만나지도 못했잖아요. 중국에게 한국이란 나라는 이제 어떻게 바뀌어가나요? 참 큰 문제인데요. 예. 이거는 진짜 토론을 한번 해야 될 문제. 중국 입장에서 한국은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주도의 공급망, 중국 주도의 공급망, EU 주도의 공급망이 분절하는 상태에서는 특히 중국은 원치 않기 때문에 예. 특히 한국이 갖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데 그 가장 긍정에는 정치 외교적인 아젠다가 분명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흔히 중국이 제일 민감하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대만 문제라든지 이게 자꾸 이제 툭툭 튀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대만 문제는 중국 공산당의 명분입니다. 이슈가 계속 지금 우리 국내에서 계속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좀 기분 나쁜 측면이 있는 거죠. 가장 첫 번째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의 그러니까 정치 외교적 이슈가 지금 경제를 덮어버린다. 네. 일단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중 관계의 경제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중요하고 근데 지금 뭐 말씀하셨다시피 이번에도 못 만난 이유는 뭐 제가 여러 칼럼에도 썼지만 일단 아젠다 설정이 없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중국과 우리가 정상회담을 하려고 해도 중국 입장에서 어떤 아젠다를 원하는데 그럼 우리는 지금 북한 이슈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 북한 이슈는 똑같은 원론적인 이야기거든요. 네. 뭐 쌍궤병진이라든지 뭐 쌍중단 이런 식의 말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럼 중국 입장에서 그런 게 아니라 조금 더 경제적인 이야기를 또 한다든지 어차피 이거는 우리가 정치 외교 이런 것들은 다 입장차가 다르기 때문에 그럼 경제 협력을 하는데 우리는 지금 거기 다 올인을 해버린 상태. 그러니까 좀 아젠다 설정이 서로가 안 맞는 거지. 그래서 자꾸 이제 뭐가 핀트가 안 맞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제 우리 입장에서 중국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도 여쭤보고 싶어요. 예전에 비해서 경제 관계 분야에서는 이제 그렇게 긴밀한 타이트한 관계가 점점 느슨해지고 있는 추세로 돌아섰거든요. 기업들의 투자들이라든가 거기에서 활동도 잦아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중국은 그럼 철저히 외교 또는 그 경제 바깥의 영역으로만 우리가 취급하고 다뤄야 될 대상인 건지 아니면 아직도 경제 부분에서 어떤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산업이나 파트가 있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그거 당연하죠. 그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첫 번째 외교 안보도 중국과 같이 하는 분이 분명히 있죠. 예.
북한 이슈는 어떠한 이유로든가 중국의 도움 없이는 힘듭니다. 예. 그거는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제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중국과의 그런 것에서 계속 이가 두드려야 되는 게 맞고 그런 부분에서 해나가야도 그냥 뭐 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러면 한중간의 경제적인 파트를 이렇게 제외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중국이라는 나라 시장은 어쨌든 간에 가장 큰 시장이 우리한테는 중요한 시장이고 그렇죠. 활용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 안 들어가면 다른 나라 제품들이 다 그걸 대체합니다. 일본이 가장 빠르게 대처를 하고 있죠. 예.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것은 한국을 패싱하고 중국과 일본 기업 간이 서로가 협력이 지금 계속 물밑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수소차 협력 지금 엄청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예. 너무 이것을 그냥 한중간에 경제 협력을 안 되는 것처럼 방향을 몰고 가면 안 된다라는 영향이죠.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EU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EU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러면 중국 기업과 시장과 이제 협력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 중국과 비중국의 이원화 전략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폭스바겐 같은 회사가 이제 계속 중국 사업합니다. 확대를 하고 있고 한 가지 좀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릴 수도 많은데 탈중국 한다고 하는데 사실 나오는 기업만큼 들어가는 기업도 많습니다. 데이터를 보시면요. 그렇군요. 예, 일본 데이터고요. 예. EU에서 나온 데이터를 보면 그렇습니다. 아, 다 나오고만 있는 게 아니군요. 나올 업종들이 정해져 있죠. 노동 집약형 안 되는 업종들. 그런데 서비스 산업들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산업 기술 분야도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오는 만큼 들어가는데 그건 보도가 안 되는 것들이죠. 지금 중국에 있는 반간첩법 이슈가 나오고 조금은 부담스러워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폭스가 뭔가 어떻게 하냐면 이제 분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데이터의 디커플링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 중국의 반도체, 자율주행 반도체 관련 기업이 호라이즌 로보틱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랑 예. 합작 기업을 만들어요. 그때 미국의 대중 제재를 피해서 만드는 제품은 중국 내에서만 생산을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비중국을 아예 분리하는 거죠. 중국 시장만이 가지는 게 워낙 시장의 볼륨이 크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까운 세계에서 가는 큰 시장을 이용을 안 한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다. 폭스바겐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국제적인 정세 속에서도 중국이라는 시장을 절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묘수를 둬서 중국과의 합작 회사를 통해서는 중국 내부에서 판매하는 건 그렇게 만들고 다른 건 다른 식으로 대응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우리 입장으로 돌아가면요, 최근 들어선 우리가 이렇게 인식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요. 뭐냐 하면 미국의 IRA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 2차 전지 업종이라든가 많은 회사들이 전부 다 투자를 이미 시작을 했거나 투자 시작 직전까지 와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 그냥 너무 한쪽 말을 따른 게 아니냐. 어떻게 보면 우리도 중국과는 다른 형태로든 어떻게든 관계 설정을 하는 게 적합하지 않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미국 엔비디아도 중국에 맞는 반도체를 만들겠다는 걸 회피해서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 더 지금 당혹스러운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이야기하는 전략 외교, 국익 외교, 이게 균형 외교가 필요한 부분들이라는 거죠. 만약에 지금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이런 공급망이 가지고 지금 분절화되고 지금 IPF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런 공급망 이거 경제 안보라는 측면에서 지금 우리가 들어갔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트럼프 돼봐요. 어떻게 됩니까? 그럼 바로 없앤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표현 많이 했죠. 예, 예. 지금 말을 하는 거니까 내가 당선되면 바로 하겠다. 우리가 지금 모르지만, 예. 그러니까 이런 지금 부분에서 만약에 이렇게 다 올인했을 경우, 이게 나중에 이 기업 입장에서 매우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기업이 좀 걱정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도 우리 반도체 기업이나 좀 갈등 기업들하고 다 인터뷰를 하고 했어요. 현장에서 본 느낌은 고민이 많습니다. 이야기하기 힘든 부분. 이게 만약에 보조금을 준다 하지만 만약에 공화당이 됐을 경우 예. 이게 그냥 그렇게는 안 나올 수도 있다. 그다음에 결국 이건 미국 반도체 산업을 키워주는 거고 미국의 이 반도체 엔지니어를 더 키워주는 거고 더 늘려주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거기 들어가서 나중에 정말 이게 안 좋은 이야기로 이게 지금 다 좋게 해주고 우리만 이런 상황에 몰릴 가능성 이런 거에 대해서 기업들은 말은 못하지만 그런 네. 속내를 이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건 사실 기업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좀 방향성을 좀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또 하나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면 만약에 예전에도 바이든 행정부 이런 게 있었는데 예. 기업들 정말 뭐 이 내부 정보까지 달라고 그랬거든요. 예. 그러면 트럼프 때는 더 강할 수도 있습니다.
뭐 지금 투자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예. 그렇죠. 그게 또 발목 잡힌 게 돼버린 거니까. 예.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슬 정리를 한번 해야 되는데요. 미국 입장에서는 가장 큰 소비 시장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그리고 우리에게는 경제 외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관계가 설정되어 있는 미국에서 우리 땅에 공장 지어 그래야지만 우리 산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었고 그리고 이제 대중 강경 노선을 만들기 위한 진영 논리에서 한국도 들어오라는 제스처를 많이 취한 상태에서 이걸 무시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중국이란 큰 시장을 또 못 본 척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까요? 이거 뭐 제가 정부나 뭐 매체나 여러 군데서 듣는 질문이고 정말 큰 이슈죠. 네. 일단은 뭐 기업들 측면에서는 아까 우리 기업 이야기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절대 중국산 포기하자면 안 된다. 중국과 비중국 이원화자를 하셔야 되고요. 예. 정부 역할은 뭐냐면 우리의 첨단 기술 미국이 하는 것처럼 육성도 해야 되고 보호도 해야 되고 연대도 해야 됩니다. 예. 같이 가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만 중국도 우리한테 함부로 하지도 못할 것이고. 그래서 그런 역할을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지금 벤치마킹 우리가 하는 유럽도 독일, 프랑스, 일본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딱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보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이제 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략 외교, 국익 외교, 균형 외교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야기하려면 또 길어지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한번 빨리 모셔야 네. 되겠는데요.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그 해안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용인대 박승찬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과학, 세상을 바꿀 기술을 알아보는 테크노미 시간입니다. 오늘은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의 김덕진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소장님하고 1년 전부터 우리가 줄기차게 제일 많이 얘기하는 기술이 단연코 AI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챗 GPT라는 녀석이 나온 지 되게 오래된 것 같잖아요. 예. 이제 딱 1년 됐어요. 이제. 이야. 네, 그러니까 11월 30일부로 1년이니까 올 초까지만 해도 뭐 챗 GPT 그런가 보다 정도일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도 인기를 끌고 열풍이다 보니까 저 역시도 좀 정신 없었고 또 그 챗 GPT 만든 오픈 AI도 정말 1년 동안 정신이 없었죠. 그런 것 같아요. 네. 특히 챗 GPT가 만든 1년 만의 세상의 변화 네.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가 AI라는 게 멀리 있다고 느꼈는데 AI가 대중화됐다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AI를 쓴다라고 하면은 뭔가 프로그래밍도 해야 될 것 같고 코딩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뭐 산업 분야의 일부만 쓰는 것 같았는데 이 생성형 AI 챗 GPT는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그냥 대화하듯이 채팅을 치면 얘가 답변을 하니까 누구나 쓸 수 있게 바뀌었다라는 게 가장 큰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어디까지 갈 것이냐라고 할 때 오히려 우리가 말하는 화이트 컬러들,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무직들의 여러 가지 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놀라움도 있지만 두려움도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안에서 일자리나 아니면은 저작권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이슈들을 1년 동안 정말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만든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에 대한 변화도 상당히 큰데요. 예를 들면은 생성형 AI가 챗 GPT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구글에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거는 구글의 딥마인드가 지난 9월에 네이처지에 발표한 AI 알파미센스라는 게 있거든요. 예. 이게 뭐냐면 인간의 전체 유전자 변이의 89%의 질병 유발 여부를 파악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기존에 있었던 우리가 있었던 뭐 AI가 여러 가지 의학 분야에서 활용되는 것들을 급속도로 이제 성능을 올려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특히나 생성형 AI가 이 딥마인드가 만든 AI 중에 알파폴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연결이 돼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기존에는 우리가 한 개의 단백질 구조를 분석하는데 수개월이 걸렸었어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1년 만에 지구 생명체 100만 종이 만들어내는 2억 개의 단백질 3D 구조를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생명공학자가 수십 년치 해야지 될 만한 건데 이걸 후딱 이렇게 만들었고요. 네. 이제 이렇게 아주 복잡한 분야에도 활용이 될 정도의 기술이니까 반대로 말하면 모든 기업들이 거의 다 이거를 어떻게 쓸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세계 500대 기업 중에 92%가 이런 챗 GPT를 활용하고 있는 변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요약하면 스티브 잡스가 이제 아이폰으로 이제 시작한 스마트폰
모바일 혁명과 같은 혁명이 네. 또 한 번 시작되는 AI를 통해서 그런 변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럴 것 같습니다. 이 챗 GPT라는 게 이제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빨리 모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뿐만 아니라 네. 정말 제 조카까지도 사용을 해봤다라고 할 정도니까 네. 보편성에 있어서도 상당 수준까지 올라온 것 같은데요. 그럼 그 다음 수순은 야, 이 기술을 바탕으로 진짜 MS, 애플, 구글 같은 또 다른 회사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런 의견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지 이 샘 알트먼의 오픈 AI 네. 처음에 저한테 소개해 주실 때도 비영리 회사라고 해주셨는데 네. 이제는 슬슬 영리가 돼가려고 하는 건지 오픈 AI 자체 이 회사 자체에 대한 변화가 많아요. 그렇죠. 이제 오픈 AI가 중간에도 클로스드 AI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예. 이제 조금 더 본격적으로 그런 모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샘 알트먼의 위치가 바뀌는 것들을 보면서 결과적으로 어쨌든 샘 알트먼이 원하는 대로 조금 더 된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지금 하려고 하는 기술의 좀 급속도의 발전을 통해서 오히려 AI를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본인의 주장 이것을 좀 더 밀어붙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조금 더 빨리 기술이 진화할 수 있고 이 모습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보다는 더 놀라운 기술들이 빠르게 나올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 상황이죠. 본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기술을 오픈 소스로 내놓기보다는 거기에서 단 1달러씩만 받아도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이 될 텐데 네. 자칫 잘못하면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 될 수 있는데 쉽게 그걸 내놓겠어요? 저는 그냥 당연한 수순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 실제 이 오픈 AI의 가장 큰 투자사 중에 하나인 MS도 네. 실질적으로 샘 알트먼의 복귀를 오히려 독려했다 이런 얘기도 들려요. 네, 원래 중간에 마이크로소프트로 이 올트먼이 잠깐 이제 위치가 바뀌었었잖아요. CEO로 합류한다 뭐 이런 얘기 나왔었다가 결국 이제 다시 돌아가고 나서 보도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 결국 사티아 나델라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냥 샘 얼트먼이 역시 오픈 AI에 있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이상적인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사티아 나델라가 한 5일 동안에 전폭적인 지원도 했고 흐름도 만들어서 결과적으로는 사티아 나델라가 오히려 더 원하는 그림에 가까워졌다라고 뭐 월스트리트저널이나 다른 이제 여러 해외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티아 나델라는 MS의 CEO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MS의 CEO 관점에서 보더라도 갑자기 급작스럽게 파트너사인 오픈 AI가 잘 하고 있는데 그들이 회사에 뭐 대규모로 직원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또 이제 조직 바꾸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오히려 지금처럼 차라리 안정적으로 돌아가면서 그 안에서 또 샘 올트먼이 하고 싶은 걸 더 할 수 있는 구조가 되면 본인들은 돈으로 지원해주면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림이 오히려 더 지금이 이상적인 그림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향후 이제 이 사진을 추가적으로 오픈 AI가 이제 뽑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그때는 조금 더 마이크로소프트의 입김이 들어가는 이 사진들이 추가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MS가 이렇게 뒤에 있다라는 것은 이 지금 오픈 AI를 두고 여러 가지 전개되고 있는 전략 전술이 MS의 어떤 큰 포석에서 벗어난 건 아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네네네. MS 입장에서는 이제 구글이나 애플과 경쟁 아닌 경쟁을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가장 취약해진 분야인 검색, 이 검색 시장이 크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이 오픈 AI 기술을 그 본인들의 검색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빙챗에 적용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까지 오픈 AI에게 뭐 13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서 엄청나게 투자 많이 한 것 같다. 근데 흥미로운 건 검색 시장에서요. 예. 점유율 1%만 올리면 20억 달러의 수익, 그러니까 2조 6천억 정도의 수익이 기대가 돼요. 그럼 그 어마어마하네요. 얘기는 예. 만약에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오픈 AI 챗 GPT 덕분에 한 10% 정도의 점유율을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져온다. 그럼 그 금액이 지금까지 오픈 AI에게 투자한 금액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네요. 200억 달러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지금만 하더라도 이미 오픈 AI의 챗 GPT를 사용할 때 그 밑에 클라우드들은 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를 쓰고 있거든요. 예. 그럼 지금도 수익이 어느 정도 이제 매출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광고를 통한 직접적인 수익이 얻어진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두 손 들고 환영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지금 이러한 기술들을 붙이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오히려 빙챗에서 GPT-4를 무제한으로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오픈 AI의 지금 원래 사이트 챗GPT에서는 GPT-4를 쓰는 게 제한이 돼 있어요. 예. 유료로 쓰더라도. 예. 근데 빙챗에서는 무제한으로 풀었다. 그 얘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걸 통해서 검색 점유율을 높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실제 MS의 의도대로 빙챗의 사용자는 많이 좀 늘었나요? 이렇게 표현드리고 싶어요. 초반에는 조금 늘다가 예. 다시 정체되고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보게 되면요. 지금 이제 11월 27일자에 있는 이제 스택 카운터의 보고서를 보게 되면 지난달 그러니까 10월 달에 이제 구글의 전 세계 검색 시장 점유율이 91.56%예요. 네. 그러니까 역시 2009년 이후로 계속 90%대를 유지하고 있고요. 빙이 이제 처음에 3.59%까지 조금 올라갔었어요. 근데 지금 3.1%로 오히려 조금 더 떨어졌습니다. 예. 한 3%대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 뒤에 뭐 얀덱스나 야후, 바이두 같은 것들이 있는데 뭐 얀덱스나 바이두는 아무래도 내수형, 그러니까 러시아나 중국 서비스고 그렇게 보면 이제 좋게 보면 빙이 아직 갈 길이 많다. 나쁘게 보면 GPT-4를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만큼 빠르게 진화하고 있지 않다. 이제 점유율이 많이 올라가곤 있지 않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처음에 2009년쯤으로 기억하는데 구글이 MS가 구글을 꺾겠다고 야심차게 내놓은 게 빙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생각보다 그때 기대만큼 어떤 품질이 따라주지 못했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품질도 있고 또 여러 가지의 이유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가장 큰 거는 우리가 아무래도 습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 습관이 좀 쉽게는 안 바뀐다라고 하는 게 이 검색 엔진의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기본 검색 값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대부분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안 쓰고 브라우저를 크롬 브라우저를 쓰잖아요. 근데 그 크롬 브라우저에 기본으로 탑재된 게 구글이잖아요. 예. 그럼 이제 우리가 자연스럽게 구글을 쓰는 거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 대부분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이 이제 안드로이드 진영이 일단은 있죠. 삼성이나 이런 쪽에. 그럼 안드로이드 진영에 깔려 있는 브라우저도 생각해 보면 크롬 브라우저고 그 안에서 기본적으로 구글을 쓰고 있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애플 같은 경우도 애플 아이폰에 기본 브라우저인 사파리에도 실은 구글 검색이 기본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굳이 뭔가 검색을 할 때 내가 뭔가 궁금한 게 있으면 바로 검색어를 치지 예. 빙닷컴을 굳이 들어가서 검색을 하지는 않잖아요. 예. 근데 지금 모든 브라우저에서는 브라우저 기본에서 그냥 뭔가 검색을 하면 구글 검색이 먼저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구글에 대한 사용성이 높아지고 사람들이 굳이 빙으로 갈아타려는 모습이 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이제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상당히 밀고 있는 브라우저인 엣지 브라우저라는 게 있죠. 예. 우리가 윈도우 11 버전 이상을 설치하면 깔리는 거. 예. 거기서 계속 보면 주구장창 본인이 어떤 서비스를 엣지에서 쓰든 간에 자꾸 기본 브라우저를 자기네 걸로 바꿔라. 맞아요. 자꾸 이제 기본 귀찮아 검색을 죽겠어. 빙으로 바꿔라 하는 이유가 그만큼 이제 사용자들이 본인의 습관이 한번 딱 잡히면 이걸 바꾸기가 참 어렵다라는 거를 이제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습관처럼 굳어진 구글 사용 검색이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의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이렇게 사실 구글의 지배력이 압도적이다 보니까 네. 미국 정부에서도 구글을 반독점 소송으로 걸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한 가지 아마 여기 반독점 소송과 함께 궁금하신 게 있을 거예요. 예. 뭐냐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당연히 구글에서 만든 거고 네. 크롬 브라우저니까 구글이 기본이겠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애플의 사파리 네. 생각해 보시면 그건 애플에서 만든 브라우저잖아요. 예. 왜 거기에 구글이 기본일까요? 사파리를 가동하는데 네. 원천 특허 같은 걸 구글이 낸 거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런 게 아니고요. 예. 여기서 이제 되게 재밌는 게 예. 있습니다. 뭐냐면 이걸 일종의 디지털 부동산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디지털 부동산이요? 네. 구글이 이 목 좋은 이 사파리의 기본 검색을 네. 차지하기 위해서 이 애플한테 계속 돈을 내고 있어요. 아. 네. 근데 그 돈을 내는 비용이 장난이 아닙니다. 예. 엄청 큽니다. 이게 어느 수준이냐면요. 이번에 실은 앞서서 말씀하신 대로 반독점 소송이라는 것이 나오면서 예. 실제로 그 브라우저를 그렇게 쓸 때 구글 같은 데들이
돈을 주고 있구나 정도는 알았는데 네. 이 금액이 얼마인지 몰랐어요. 네. 근데 이번에 이게 소송이 걸리다 보니까 금액이 나온 건데요. 구글이 디폴트 검색, 그러니까 기본 검색 자리를 얻기 위해서 애플뿐만 아니라 삼성에도 돈을 주고 파이어폭스 등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 또 인터넷 브라우저 개발사 이동통신사 등에 2021년에만 다 합해서 263억 달러를 지불했습니다. 이야. 그 말은 한 환율로 치면 34조가 넘어요. 네. 그러니까 2021년에 그렇게 냈다는 거니까 지금은 뭐 돈을 더 낼 수도 있겠죠. 그리고 1년에 한 34조 원 이상을 자릿세로 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애플에도 돈을 내고 삼성에도 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면 그 안에서 이게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뉴욕타임즈의 보도를 봤더니 그 중에서 애플의 사파리, 그러니까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에 쓰이는 사파리의 기본 엔진 자리를 위해서 2021년에만 180억 달러를 지불했다고 합니다. 이야. 네, 그렇게 그 목돈을 주고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일종의 그 돈 내고 역세권 자리에 있는 거네요. 네,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정부에서는 방금 말씀 주신 중에도 드러났지만 구글에 반독점 소송을 걸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건 돈 내고 자리 얻은 건데 왜 소송감이죠? 오히려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알다시피 자연스러운 시장 지배력이다라고 하면은 예. 그거에 대해서 뭐 구글이 이거는 사람들이 쓰는 거라 어쩔 수 없어요라고 할 수 있는데 예. 지금 이야기하는 게 딱 그건 거예요. 아니 너네가 이거 자연스러운 게 아니었네? 이제 미국에서 볼 때는 야 이거 너네 시장 지배력을 오히려 남용해서 경쟁 서비스들이 발 못 붙이도록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계속적으로 돈을 내면서 위치를 못 잡게 하니 새로운 게 나오고 좋은 게 나와도 그게 소비자들에게 한마디로 소비가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인터넷 검색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막고 있다 이렇게 본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있어서 로이터 등의 외신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구글의 전 직원인 크리스 바튼이 2004년부터 2011년까지 구글 근무를 할 때 예. 스마트폰 제조사나 통신사 임원들에게 이런 구글 검색 엔진 배포 관련 계약을 맺는 업무를 맡았다. 라고 증언을 한 거예요. 예. 그 얘기인즉슨 이게 1, 2년 된 얘기가 아니라 2004년부터 꾸준히 그렇게 해왔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눈에 띄니까 이거를 많이 쓰게 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구글 입장에서는 아니다. 이거는 뭐 그냥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그냥 좋아서 쓴 거고 이건 일종의 마케팅 비용이지 우리가 이렇게까지 뭔가 이렇게 뭐 이 돈 자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습관을 바꿔준 수준은 아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외신 보니까 MS하고 구글 사이에서도 뭔가 네. 법정 소송 같은 게 진행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던데 뭔가요, 그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지금 자 이런 상황에서 네. 그럼 앞서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 본인들이 이렇게 검색 엔진에 점유율을 올리려고 GPT까지 무제한으로 풀고 있는데 안 올라요. 안 오르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구글이 엄청나게 돈을 주고 그 위치를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 억울한 거죠. 네. 그래서 사티아 나델라 CEO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CEO가 지난 10월 2일 날 네.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본인이 직접 증인으로 출석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증인으로 출석하냐? 구글 반독점 소송 재판에 구글의 검색 독점 체제를 비판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사티아 나델라 CEO가 뭐라고 그러냐면 다들 인터넷을 오픈 웹, 열려있는 웹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구글 웹밖에 없다. 사용자에게 검색 엔진 선택권이 있다라는 생각은 가짜다라고 이제 진술을 했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구글이 검색 시장 지배력을 차세대 AI 기반 도구가 나오면 더 확장을 할 거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이런 반독점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들에서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구글이 뭔가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가지고 있는 지위를 활용해서 사용자들에게 선택권을 못 주게 된다라고 오히려 주장을 했다는 것이죠. MS가 말을 세게 했는데요. 네. 구글 쪽은 이 얘기를 듣고 뭐라고 답변을 했나요? 네,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통신사들에게 돈을 준 게 아니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일반적인 마케팅 비용이다. 네. 그러면서 불공정 행위 때문이 아니고 이거는 서비스 품질이 좋아서 우리 구글 검색의 서비스 품질이 좋아서 검색 엔진 시장 점유율이 높아진 거다.
왜냐하면 이용자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손쉽게 안드로이드 기본 검색을 다른 걸로 바꿀 수도 있다. 또 뭐 맥 운영체제에서도 단 2번만 클릭하면 기본 브라우저를 바꿀 수도 있다.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많이 쓰는 건 그만큼 서비스가 좋기 때문이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야 마이크로소프트 너네가 품질이 안 좋아서 그런 거지 왜 우리한테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들로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야 아니야 이거는 너네가 기본 브라우저 그리고 기본 검색 엔진이기 때문에 얻게 되는 어떠한 이득이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참 재밌네요. 네. 진짜 역사가 돌고 돈다는 듯한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은데 80년대 반독점 소송의 대명사는 사실 MS였잖아요. 껐떡하면 시장 전체를 지배하고 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어떻게 보면 주범으로 지칭됐던 게 MS였는데 이제는 공수가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반독점 소송은 어떤 식으로 전개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과연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마이크로소프트의 그럼 소송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가장 마이크로소프트의 소송이 컸었을 때가 바로 인터넷 익스플로러 앞서서 예. 얘기했던 원래 이 인터넷 브라우저의 가장 최전성기에서 중심이었던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네. 반독점법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소송이 걸렸던 것이죠. 네. 이게 이제 25년이 벌써 됐어요. 한 25년 전 소송인데 1998년도 때의 5월에 있었던 빌 클린턴 이제 행정부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제 미 법무부나 20개 주가 마이크로소프트가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소송을 제기한 건데요. 혹시 기억나시지 모르겠지만 그때 이제 넷스케이프라고 기억납니다. 하는 브라우저가 네. 있었습니다. 그럼요. 네, 혹시 좀 써보셨었어요? 아, 그럼요. 예. 그쵸? 형들한테 많이 들었죠. 예. 형들한테 들은 걸로. 네. 저도 이제 머릿속에 좀 생각이 날듯말듯한데 저도 저희 삼촌한테 들었던 걸로 좀 하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넷스케이프라고 하는 아주 좋은 브라우저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윈도우가 나올 때 윈도우가 설치되면 자동스럽게 네. 깔리는. 그쵸. 예. 기본으로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깔리다 보니까 야 이거 어떻게 보면 너네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광고료 준 것처럼 너네가 윈도우가 너네 거라고 거기에 익스플로러가 깔리면 이게 결국에는 사람들이 넷스케이프 쓸 이유가 없지 않느냐 라면서 반독점에 대한 소송이 시작이 됐어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됐느냐 결론을 말씀드리면 시간을 끌고 끌어서 계속 협상도 결렬되고 돈을 얼마를 주냐 하다가 안 되고 또 이것저것 하다가 중간에는 오히려 막 마이크로소프트를 2개 회사로 분리해라. 네. 10년간 재결합도 못하게 해라. 그리고 법원이 또 받아들였었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항소를 항소했죠. 해서 2001년에 또 항소해서 유지되니 어쩌니 하다가 결국 이게 어디까지 갔느냐 계속 가가지고 2002년까지 가서 결국에는 합의안이 거부됐고 마이크로소프트에게 뭐 5년간 제한을 가하겠다 정도였어요. 예.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느냐 그냥 흐지부지 끝났습니다. 네. 25년 정도 지나면 네. 뭐 손에 물을 당사자도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뭐 넷스케이프도 없어졌고 그동안에 또 브라우저에 대한 시스템도 바뀌었고 막 그런 거였고요. 결국에는 이제 부시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회사 분할 요구도 포기하고 강경 대응 모드가 접히기도 했고요. 그만큼 그냥 조용하게 끝나다 보니까 아마도 뭐 지금도 기본적으로 이게 뭐 1, 2년 걸릴 일은 아닐 것 같고 최소 뭐 아주 짧게는 2, 3년 혹은 네. 길게는 또 10년 이상의 MS 때처럼 장기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제 플랫폼들의 상당히 강력한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지배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구글의 논리에서 만약이라도 구글이 여기서 패소나 여러 가지 이슈가 있으면 우리나라에 있는 네이버, 카카오에도 분명히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뭐 그렇게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정말 급격하게 바뀌어가는 AI 오늘도 어떤 변화 있는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진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곡은 성시경의 참아입니다. 우리 김덕진 소장님 모시고는 한 번에 얘기가 다 끝난 적이 없어요. 오늘 다 참아 못한 얘기는 다음번에 소장님 모실 때 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내일 저녁 8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